다시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자, 화요일은요, 방송이 제가 이 방송, 연속 방송 전에 녹화를 하나 했어요. 예. 샌델하고. 시간으로 따지면, 아니, 그거 샌델은 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예. 바로 직전에 녹화 하나를 예, 하고, 그 녹화에는 이재명 후보가 정과 사범이 되기까지 과정을 예. 인권 변호사랑 연결시켜서 한 방송이 하나 있는데, 예. 나중에 주말에 나가는 거 한번 보시고요. 예.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방송이 지금 저한테 3번째. 예. 그리고 또 뒤에 또 하나 남아있고요. 예. 근데 그 방송 중에 이제, 제가 준비하지 않는 유일한 방송이에요. 예. 우리 이 원장님이. 요건 이제 이 원장님이 그래도 방송 하나 맡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니까. 예. 저는 편해요, 이제. 예. 만약에 이거 다 준비하라 그랬으면 잠 한숨도 못 잤겠지. 아침에 일어나 보면 와 있습니다, 이게. 또 밤 새워서 우리 이 원장님이 좀 일찍 일어났거나 해서 이걸 만들어서 나한테 보냈구나. 마음이 아파, 그냥. 고맙습니다. 알아주시니까. 네. 이런 분한테 우리가 후원 좀 해드려야겠죠? 그렇게 또 연결되는 그 이야기 내가 하려고 예. 내가. 여러분, 복지고 소사이어티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 예. 02-327-2353, 02-327-2353.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떤 분이 다 까먹고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나 이제. 참고로 우리 그 새날 방송 중에서 싱크탱크 요 정년 방송은 지금 파란색에 가면 원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라가지고 네. 기사로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네. 그 뭐 옛날에 했던 것도 이 정책이다 보니까 네. 사실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내용이 의미 있는 것들이 계속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적인 서비스 한다는 예.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냥 어떤 경우에는 우리한테 아픈 손가락이 하나 계시는데, 나 그거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요. 예. 뭔가 잘못된 소신이 주의를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작심하고 한마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5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복지고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 겸 대표님 나오고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즘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요즘 병원에 매여 있어가지고 바깥에 활동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얼굴에 햇빛 볼 날이 없어서. 비타민 D가 부족하시구나. 그렇습니다. 예. 우울증 올 수 있는데. 뭐 그럴 때 우리가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하면 좋아집니까? 예, 비타민 D도 좋고요. 또 그 사실은 햇빛 젊은 사람이 햇빛을 못 본다 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는 별로 없는데요. 뭐 중간중간에 그 시간을 내서 그 햇빛을 쬐는 것도 있지만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궁금증이요. 예. 그 비타민을 우리가 약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몸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억지로 비타민 D를 먹을 필요는 사실 없고요. 그런데 첫째 그 운동을 전혀 못하거나 바깥 활동 못하는 분들, 또 골다공증이나 이런 것들이 의심되거나 그 위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드시는 게 좋고 별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요즘 꽤 많이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만성질환, 소모성 질환, 암 이런 거 있는 분들은 같이 드시니까 상당히 효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끔씩 이제 종편 같은 데서 네. 자극성을 위해서 비타민 먹어도 소용없다를 주장하는 의사분들 인터뷰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실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자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개인의 어떤 처한 상황이나 또 개인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 따라서 하는데 일단 먹어서 큰 부작용은 없는 거고요. 또 제가 보니까 요즘은 먹는 것보다 주사로 해버리면 분기별로 한 번 맞는 주사도 있고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도 있는데 그런 것으로 또 충분히 문제를 방지하는 그런 경우도 가능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흡수의 문제. 예. 알겠습니다. 자, 의사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뭐 쓸데없는 질문 한번 해봤는데 상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 한 6년 이후에는 비타민 한두 개 정도 먹는 건 나쁘진 않죠. 예. 제가 이제 요즘 진로를 계속 보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옛날에 안 보던 그 의학 서적도 좀 다시 찾아보고 하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당신의 부모님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은 이미 우리 나이에 상가집에 가보면 어머님은 보통 한 92, 95 이럴 때 돌아가신 분 많습니다. 네. 근데 우리 나이는 그보다는 더 오래 살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60이라도 최소 40년 이상 살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투자를 합시다. 이런 설득을 하는데요. 예. 고령화 사회에 맞도록 우리가 스스로도 좀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고 종합 비타민을 뭐 너무 과잉으로 드실 필요 없고 또 비싼 거 챙겨가지고 이렇게 드실 필요도 없지만은 건강기능식 식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밥 반찬 챙기듯이 정기적으로 좀 싼 거 저렴한 거 하나씩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비타민 드셔도 된답니다. 괜히 돈 주고 막 받는데요. 가끔씩 잘못된 방송 보면 예. 속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건 효과가 있건 없건 떠나서 해롭진 않은 거잖아요. 예.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것보다 덕을 볼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지금 뭐 가족 대선? 그러니까 사실 언론이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가족 문제가 이제 이슈로 부각되니까 가족 대선, 뭐 비호감 대선 이렇게 사실 양비론에 가까운 예. 지금 그걸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언론 보도를 보면 두 가지 트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참 예쓴다. 이런 느낌인 게 저쪽에서 터지는 거는 상황이 심각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든 커버를 해주려니까 무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물타기를 열심히 하고 또 말도 아닌 변명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니까 저쪽에서 나온 대변하는 분들도 대단히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막 포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봤는데 그런 경향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균형 보도란 이름으로 침소봉대해가지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쪽에 이야기를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재명 아들의 뭐 불법 도박이 그 자체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금액이 500만 원이 아니고 게임 머니가 500만 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 없이 500만 원이나 불법으로 도박 자금을 썼다 뭐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쓰는구나 뭐 이런 느낌도 들지만은 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양쪽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 이거 자체가 이제 물타기가 되고 양비론이 되는 거거든요. 둘 다 나빠. 그렇죠. 둘 다 나빠. 예. 그래서 마치 저쪽에 이재명 후보가 참 좋은 말씀을 중간에 하시는데 나의 작은 잘못 때문에 저쪽에 큰 잘못이 덮어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언론들은 그 작업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무지 노력하는 것들 요즘 보면서 참 쟤들도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치 공작성이 좀 해당돼서 예. 윤석열은 김건희 건이 터진 게 민주당의 기획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 뭐 그것도 약간 양비론인가? 예, 저쪽에서는 그렇죠. 이제 말하자면 김건희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 아들 건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 사실은 진흙탕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거나 보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후보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만 놓고 윤석열 후보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컨텐츠나 자질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요거를 최대한 덮는 방법. 그러니까 이재명의 탁월함을 덮는 방법은 둘 다 나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그러면서 이 아젠다에 휩쓸려 가는 사람들은 투표를 상당 부분 포기할 거고 정권 교체하고 싶은 사람들과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대선.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현재 저들이 의도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도 이제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이제 네거티브는 좀 그만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 가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아마 단순하게 물타기나 양비론을 넘어서서 대선에 대해서 관심을 없도록 해버리면
적어도 우리 편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그 대선의 아젠다나 이슈나 정책이나 공약이 뭔지 상관없이 무조건 찍을 것이다.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이 그 캠프에서 그런 얘기 나왔더라고요. 말을 바꾸는 후보와는 토론을 여러 번 할 생각이 없다. 예. 법정 토론만 할 거다. 이 이야기가 직접 지제 나왔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 선거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예. 네거티브로만 가면 결국 피해는 이재명 후보가 봐요. 예. 왜냐하면 후보들의 자질 비교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네거티브는 적당하게.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만 하고 그렇죠. 나머지 훨씬 더 많은 쪽에서는 아 이재명 진짜 괜찮네. 이게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거 전략적으로도 그렇지만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국민의 세금을 치러지는 공영 선거지 않습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네거티브로 그 누가 더 검으냐, 누가 더 잘못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선거가 되는데 누가 잘하느냐, 누가 대한민국을 그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사실은 국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남는 선거가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예. 오늘 주제를 이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이렇게 한번 잡아본 겁니다. 이제 제가 거기서 첨언 하나를 하자면 예. 제가 출연하지 않는 방송 하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치인이든 평론가들이든 나와서 김건희 험담하고 남에 대한 이야기 하기는 참 재밌어요. 예. 근데 자꾸 그런 방송만 해버리면 이재명 후보를 알릴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재명 후보를 알리는 방송보다 김건희를 까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예.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 적당히 그걸 섞어야 돼요.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나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후보로서의 자질은 중간에 섞으면서 그 이슈 달콤한 거 요거와 사이사이 집어넣는 고도의 편성의 묘가 필요한 바로 그 시기예요. 예. 그 한 벌써 몇 주 됐는데 푸나님께서 그 김건희 건을 너무 많이 언급을 한 것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이게 재밌고 이게 관심이고 저쪽에 그 마이너스가 될 건데 이런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주 지내보니까 아 이런 논의에 우리가 빠져든 것 자체가 손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적어도 우리 새날은 그런 좀 아주 절묘한 균형을 가지는 재미도 있으면서 실속이 있는 그런 저 편성으로 좀 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이 다시 왔고 5차 팬데믹 예. 거기다가 지금 일상 회복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2주라는 시간을 또 다시 가야 되고 예. 그러면 일반 국민들 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빼고 예. 일반 보통의 뭐 소위 말하면 자영업자 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진짜 죽을 마신 그런 시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저도 참 민생. 예, 당황하고 있는데 일단 역학을 전공 분야의 하나로 했던 저 예방의학자 입장에서 지금 5차 팬데믹은 우리가 처음 봤던 저 그 코로나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변종이 생겨서 전파력이나 감염이 다르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양성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게 그 한편에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발악입니다. 이 그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그 인간이 이기적이다 또 집단이 이기적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유전자의 그 이득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그 DNA가 작용한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바이러스가 살아남으려면 동력이 약해야 됩니다. 동력이 강하면 숙주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전파력을 높이려면 이제 동력이 약하면서 많이 퍼져나가야지 이 바이러스가 그 계속해서 번식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감기 바이러스 마찬가지로 인간하고 공생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바로 그 전 단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끝날 때가 다 돼 가는구나라는 것을 한편에서 짐작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구석구석 우리 약한 데를 다 얘들이 끝까지 파고들고 가는구나. 예를 들면 노인들 중에서 이 백신을 안 맞았던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감염이 되고 이분들이 지금 중환자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거의 다 맞으니까 이제 초등학생 쪽으로 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 사회가 그 빈틈을 얘들이 정말 그 마치 지능이라도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의 그 이맘때쯤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가 약간 뭐 길어봤자 한두 달 정도 더 연장되는 것인데 이제 끝이 다가왔다. 그렇게 한편의 힘을 가지고 요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다. 요 이야기도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질문.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저께 우리 스태프들이랑 밥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예. 지금 이 한 번 더 조인 방역 단계가 있잖아요. 예. 1월 달, 2월 달 가면서 봄쯤에는 예.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진짜로 코로나와 같이 하는 예. 위드 코로나로 바꿀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봤어요. 맞습니다. 그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대담을 하면서 코로나가 언제쯤 끝날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전혀 이제 그 보건의료나 역학이나 예방학을 모르는 분이 한 말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안 끝나니까. 예, 그런데 그 백신을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활발한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 사람들까지 백신을 다 맞지 않는 이상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아프리카나 그 동남아에 못 산 나라에 백신 무료를 줄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질문하신 거에 답을 드리면 거의 이제는 이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그래서 그렇죠. 예, 한두 달 뭐 정도만 지나면 이제는 이게 위드 코로나로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정책에 상관없이 그 갈 역학적으로 수밖에 그렇게 없을 가게 될 것 거다.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5차 팬데믹이 오면서 절망했다는 분들 많거든요. 예, 대체 이거 언제 끝나냐. 근데 딱 그 느낌이잖아요. 새벽 어둠이 깊을수록 예. 아침이 가까워졌다는 맞습니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요구를 하시고 또 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이 손실 보상과 별도로 방역 지원금 그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기를 요구해갖고 지금 정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참 그 좋은 시기적절한 대응을 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본격하면 들어가 볼 건데 아까 했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조금 더 하고요. 예. 그러니까 네거티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이고 검증이지 왜 네거티브냐. 네. 네거티브란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주제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예. 김건희가 과거에 살아왔던 문제 요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을 당연히 높여줄 훌륭한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방송을 해도 덮여. 예. 방송 보는 사람도 많지가 않고 결국은 그런 맥락인 거거든요. 남의 흠과 단점을 가져와서 그것이 주 선거의 수단이 되면 결국 우리 후보의 장점을 보여줄 기회가 사라지는 것. 예. 그래서 네거티브는 제 말처럼 전체 중에 한 30%만 하고 부정적인 건 다 네거티브인 거예요. 예. 사실은 아닌 건 상관없이. 근데 선거판 자체가 김건희 건으로 덮였을 때 우리가 갖는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70%쯤 되고 김건희나 윤석열의 잘못을 30% 이야기하는 선거판이 돼야지 온통 모든 메시지가 김건희나 윤석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다 덮이면 이재명의 장점을 알릴 기회가 사라진다는 거. 맞습니다. 그 맥락으로 방송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국민들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는 좀 80대 중반의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분은 주변에 전부 이상한 그 카톡이나 이 밴드에 가입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정보 주는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 야, 안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저거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 생각이 든 게 네. 보수 내부에 이탈이 막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건데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
이런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김건희 건을 언급 안 해도 충분히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부분은 좀 이해하고 있고 마음의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요. 사실 이재명 개인기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막 열과 성을 다해서 지방도 다니고 예. 각종 아젠다 내고 또 경쟁 후보라고 하는 분은 대체 대대표는 왜 나왔는지 모를 만큼 좀 무식하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대비가 되는 과정이라서 골든 크로스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건데 자 오늘의 주제는 과거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미래로 나갈 거냐 미래로 나갈 거냐에는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는 윤석열 그 패밀리의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참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최근에 발언한 거 보면 야, 저 사람이 202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좀 황당한 발언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주 120시간 일할 수 있도록 그 허용을 해야 된다든지 또 최저임금 제도를 철회해서 저임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보고 아, 저분이 마치 그 대한민국을 떠나서 뭐 이분이 본래 저 젊어서 산속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다 해서 뭐 검찰총장 하는 기간에도 그 출근하고는 집에서 안 가고 산속에 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 20년 30년이 아니고 40년 50년 전을 사는 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을 경영하겠다고 대선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개념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면 뭐 최저임금 안 받고도 일할 사람이 있다는데 일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월급을 더 많이 받게 해주는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예. 희한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가 이분 입에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 대선이 내년 3월인데 그 내년 3월 이 되고 난 그 2022년부터 그 뒤에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옛날 이야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성향에 대해서 그 대다수 국민들은 그냥 그 언론에서 보도를 계속해서 이분의 발언을 많이 해주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마치 비슷한 정도로 두 개의 그 어떤 주장이 대립한 것처럼 느끼는데 실제로 이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지적도 안 하고 있고 두 번째 그 이분이 발언한 것만 쭉 짜집기를 해보면요 이분의 사상과 철학을 알 수 있거든요. 예. 이분이 가지는 세계관 또 인권 또 이분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그 역할과 그 위상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요거를 한 번도 엮어서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는 그거죠. 그 뭐 미래로 갈 거냐, 과거로 돌아갈 거냐,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차원을 떠나가지고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한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럼요. 예. 근데 정치적 사명과 어떤 그 탄탄한 콘텐츠나 개념, 방향성 이런 거를 잡아줘야 돼서 실제로 자기가 본인이 모르는데 참모를 쓰는 것은 또 어떤 걸로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그런 논리로 쭉 가면은 대통령은 왜 되려고 해? 그 논리로 가는 것이고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정권교체 이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면 저는 무조건 진다고 보고 예. 이재명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게 훨 나아. 진짜 똑똑한 건 이재명이니까 이런 식의 방향성 만드는 그 똑똑함이라고 하는 그 기저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백지에 가까운 사람하고 준비가 된 사람하고 차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백지라고 하면 너무 좀 순화된 표현이신 것 같고요. 대선으로만 따면 백지 더 심하다고? 예, 더 심하게 그 좀 왜곡돼 있는 그 현실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 야 저분이 그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그 한편에서 하고 또 한편에서는 어쩌다가 저렇게까지 그 편파적으로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이런 게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그런데요.
저는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또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하기는 너무 큰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은 목표와 방향과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이 전 내각 스태프들 또 당을 같이 조율해서 이끌어가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또 어떤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분이 가진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그 각 분야 노동이나 교육이나 산업이나 경제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분의 그 어떤 그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그 윤 후보님한테는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자, 그렇죠? 그런데 21세기 2022년에 행해지는 대선에서는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이냐 이전에 한국이 갖는 세계적 포지션이 어느 상황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진짜 막 후진국인 경우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윤석열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예. 그러니까 딱 70년대 한 중반쯤에 박정희가 한참 경제개발할 때 그 마인드가 예.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를 뭐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서 설명을 예. 좀 해드릴게요. 일단 올해 대한민국 국민 총소득이 1인당 3만 5천 달러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야, 3만 5천 원 달러. 예. 아. 이게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국내와 국외에서 벌어진 총소득을 GNI라 하거든요. 요걸 이제 인구수로 나눈 국민소득이 작년에 3만 1,880달러, 3만 2천 불이 좀 못됐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3,120달러가 늘어가지고 그 역대 최고치로 성장을 했는데 요 정도로 성장을 그 뭐 갑자기 오늘 또 이제 12월 21일인데 예. 이 한 열흘 동안에 갑자기 뭐 후퇴하거나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만 5천은 무난히 달성할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요 정도 성장률은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외환위기 이후로 2010년도에 그 경제 성장률 급반등한 그때 20.9%를 달성했는데요. 그 2010년 이후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3만 5천 달러면요. 대략 국민 1인당 1년에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4,200만 원 정도를 1인당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으로 하면 1억 한 4, 4, 16이면 1억 6천 정도를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체감 못하지 사람들은. 예. 왜냐하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벌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평균을 다 가져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올해 3만 5천 불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건 이제 단순 프로젝션이라 해가지고 성장률을 쭉 이제 그래프로 끄면 우리가 2년 뒤 2024년쯤에는 예. 4만 불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만 불. 예. 그리고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27년에는 대한민국이 드디어 5만 불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네. 국민소득 5만 불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요. 이미 우리나라가 이태리를 제끼고 영국을 제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면 거의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현재로서 보면. 예, 물론 이제 그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 4만 5천 불이라 하더라도 거의 뭐 한 1억 6천 정도가 되는데 내 현실에서 그거하고는 진짜 상관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가지는 또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외형적으로 수치상으로 그 4만 5천 불인데 그 실제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의 삶은 아직도 개도국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미래냐 과거냐가 바로 그런 측면인데 예. 윤석열이 집권하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엄청 높아질 거예요 또. 예. 높아지겠지만 문제는 그게 전혀 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양극단의 사회로 발전할 네. 수밖에 없고. 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의 후보들 중에서도요. 경선할 때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혜적으로 뭘 얼마를 주겠다 같은 이야기는 해요. 그건 보수 정권의 사람도 똑같이 했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문제는 그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해서 지금도 댓글창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야, 한 가정이 4인 가족으로 1억 6천씩 번다고 1년에? 올해. 예. 체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이제는 거론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 돌아보면요. 앞에는 맨날 안 남아 있고 뒤에 이제 그 나머지 국가들 다 몰려 있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언론에서 또 명목상 수치상 이렇게 국민소득이 높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꼬라지지? 이런 의문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실질 국민소득이 명목 국민소득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억울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대로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는 경제적인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국민소득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로 바꿔주는 것을 차기 정부 5년 동안에 급속하게 빠르게 격렬하게 열심히 해야만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적으로 뭐 학문을 논할 것도 없이 예. IMF가 되면서 그 산업화 시대가 사실상 끝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IMF는 빈익빈 부익부를 가속화시키는 기제로 작동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1997년이에요. 그게 벌써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돈 버는 사람만 버는 사회가 됐고 그 사이에 그나마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서 나름 이렇게 복지 정책 등을 통해서 그 갭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노력들이 그 가속화되는 양극화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양극화는 훨씬 더 심해질 거라는 건 다 자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해진 양극화는 결국 내수 침착을 야기하고 내수 침체를 이야기하고 또 이 침체된 내수에서 국민들 삶의 질이 떨어지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 기술 주도의 선도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깔아먹게 되기 때문에 그 차기 정부 5년 동안에 이 외형적으로 성장된 것을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변화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시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예. 왜냐하면 벌써 수년 전부터 기본소득 이야기 했던 이유가 예. 기본소득도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경제정책인 게 돈 예. 버는 사람들만 벌어. 뭐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경제정책 마중물로서 이렇게 나눠주는 형태가 돼서 내수 돌리자 뭐 그런 차원이 훨씬 더 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푸나님이 예전부터 기본소득 정책은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걸 살펴보니까 대한민국은 첫째 조세로 그 소득 전후가 달라지는 이 그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복지가 미약하다 보니까 보통 선진국들은 복지를 강화하면 소득 재분배가 상당히 그 개선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아직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빠르게 양극화를 좀 줄이면서 소득 재분배를 활성화시키고 또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그냥 현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그런 좀 사실 그 좀 개혁적이나 센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와 그 다음 정부가 열어갈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 대선 시기 동안에 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은 사람들이 재밌게는 봐요. 예. 내가 이재명 지지한다면서도 이재명 정책은 몰라. 예. 사실 이런 담론들이 대선 기간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이재명 후보만 애타게 윤석열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런 토론 못 할 거예요. 전체가 봤을 때 윤석열은. 예. 오늘입니까?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양 후보 모시고 토론하자는데 그 윤석열 후보는 아예 안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혼자라도 열심히 다니면서 그런 분들의 그 어떤 요구와 질문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발언해주고 양적인 측면에서 그 저쪽이 뭐라 하든 간에 꾸준하게 내 이야기를 해나가면 되는 건데 우리 같은 진보적인 언론이나 또 그 진보 매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차기 정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합의하는 굿 소사이티, 그 좋은 사회란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의논을 하고 동의를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 중국만 해도 최근에 이제 진인대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그 온포 사회를 넘어서 소강 사회로 또 그 시진핑 정부가 끝날 쯤에는 대동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옛날 우리
그 고전에 있는 이 맹자나 공자가 이야기하던 그런 사회를 이 중국 공산당이 상징적으로 끌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지지 그룹 중에 하나가 대동세상이라는 모임이 전국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억강부약 대동세상. 예. 그 대동세상이라는 그 모임이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단순하게 그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온포 사회를 넘어서서 그 기본적인 의식주 더하기 문화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되고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소강 사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그 사회 발전의 마지막 단계 그 국민들의 꿈과 자기 자아가 실현되는 대동세상 사회를 만들자라는 뜻에서 모인 그룹들이거든요. 이 그룹들의 그 이재명 후보가 가서 직접 그 인설도 해주고 그분들하고 그 사진도 찍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분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그 꿈이나 그 이념들이 그 또 하나의 선거 조직으로만 비춰지고 전혀 이 언론의 홍보를 되지 못한 걸 보면서 아, 정말 이제는 그 저쪽 후보에게 질문을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그 우리 학교 때 배우잖아요. 수정자본주의라는 게 있다.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극점에 이르면은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예. 만고의 진리야. 근데 국가의 역할은 이 자본주의가 심화돼서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극점에 이르면은 사회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층민들 돈 못 버시는 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희망이 없는 사회가 돼버려 자포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는 건데 그 수정자본주의 대표적인 모습이 삼인주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북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도입해. 한국도 사실은 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요소로 도입된 것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도 저쪽에서는 빨갱이 이론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나마 다행인 게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그 당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좀 뭔가 좀 세상이 많이 발전했구나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오늘 또 방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준석 그 선대본부장이 또 사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콩가루 집안이 어떻게 그 갈지 참 궁금한데요. 어쨌든 저쪽이 뭐 어떻게 그 갈라지고 싸우고 내부 분열이 나오고 또 그 윤 후보가 뭘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선거는 시간이 지나면 치러지는 건데 그 다음 나라를 또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이제는 좀 더 그 구체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국민소득 4만 불이 와닿지 않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와닿게 할 것인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심상정 후보보다 더 일찍 이재명 후보가 주 4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지 않습니까? 근데 주 4일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120시간 노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니까 이 논의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물타기였나요? 그 이야기 못 꺼내게? 그런데 그 여유를 근무 시간을 줄여야지 일단 잡시어가 되고요. 워크시어를 넘어서서 잡시어가 되고요. 두 번째로 그 근무 시간이 근로 시간이 줄어야지 여유 시간이 많아지면서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소비가 좀 활성화돼야지 내수가 진작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이 잘 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이 별로 개선되지 않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국민들을 돈을 쓰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그 세금을 강화하고 복지를 강화하고 또 그 기본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금 지원을 강화하고 또 이 그 레저나 문화 같은 걸 강화하고 이런 다각도의 전략을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느 날 뭐 2025년부터 하루아침에 40시간 한다. 그 40시간 아니고 그 주 4일째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권 1년 차부터 해마다 1시간씩 줄여서 이것을 27년 내 임기 말년에는 그 주 35시간이 그 기본 근로시간이 되도록 하고 그에 따르는 소득 감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좀 해야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이게 마치 자기 증가의 보도인 양 주 4일째 떠들고 다니는데 그
정의당에서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별로 이제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상대편 후보가 만일 안 나오면 그 다수 국민들 간의 토론 또 그 어떤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서라도 단계적으로 이걸 하자. 그러면 영세 자영업자들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공공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런 그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저 차례대로 나아갈 때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갈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게 실제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예. 안 그러고 그냥 대통령실 인수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라 해버리면 이거는 겉돌게 되면서 또 매년을 까먹게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로 보면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그럼요. 무슨 말이냐면 국가 전체로는 돈을 벌어요. 예. 전 세계 손꼽는 지금 선진국이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은 세계 G2라는 소리 나올 그런 속도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네. 없는 사람도 이런 고민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체감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냐 맞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삶이 뭐예요? 좀 적게 일하고 삶의 질은 톤도 높아지고 행복했으면 좋겠다지 누군가가 태어나서 일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고 돈 벌려고 태어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내가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그 방향성은 당연한 거죠. 예. 일주일이 6일 동안 일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예. 그걸 당연하게 일했고 예. 그 지금은 주 5일제로 됐지만 이틀만으로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쉬게끔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돈 벌었으니까 쓸 시간을 주는 거지. 예. 그 과정에서 주 4일제라고 하는 것이 갖는 또 의미는 일자리 나누기도 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버는 돈은 똑같은데 일은 좀 적게 된다 이거잖아요. 예.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게 맞지. 우리가 일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논의를 안 해 지금. 예, 그리고 주 4일째 한다고 해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분들의 소득이 높아집니다. 예, 그런 그 증거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슬로건으로서 주 4일째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 5년 동안에 몇 년도에 뭐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예. 다음에 노인 인구 비율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거대 변화입니다. 담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예, 예. 어. 지금 우리나라는 차기 정부 임기 중에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1,000만이 넘는 노인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시대에 맞춰서 일단 노동력 감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직도 팔팔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노인이 돼버렸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전혀 없고요. 국민연금 납부 예의자나 아예 한 푼도 못 받는 분들이 여전히 62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기초연금은 아직도 그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제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돈을 줘가지고 이분들 돈을 쓰게 할 것입니까? 이분들 돈을 써야지 내수가 살아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계속 발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탑골공원에서 이 보수 노인들과 진보 노인이 다 같이 모인 장소에서 어르신들께서 젊어서는 노동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노인이 되셨으니까 소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더 살려주십시오. 이런 호소를 제가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보수 쪽에 있는 노인들도 굉장히 호응을 하고 많이 동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부적인 정책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정된 재원 중에서 얼마만큼을 먼저 주고 더 많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아동수당을 지금 차기 정부에서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가자. 또 외국에서는 고등학생까지 아동수당을 준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20만 원 아니고 좀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1인 최저생계비는 50만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고요. 이 저소득층
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이 기초금을 받으면 중복급여를 해갖고 그걸 삭감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회수를 해버려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는 그것을 과연 중복급여를 삭감하지 않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또 장애인 급여도 장애인들을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게 기여를 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애인권을 늘려서 이분들이 그 돈을 쓰고 다니게 하고 장애인 복지를 늘려서 활동 도움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용을 늘게 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장애인에 대한 복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나갈 것인지,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근로장려 세제라 해갖고 EITC, 돈을 벌면 그 번만큼 추가로 국가가 더 주는 이런 제도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고 어떤 속도로 확대할 것인지, 또 그 소득 계층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자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떤 속도로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론만 나와 있고 공약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행할 의지가 사실 없고 예. 우리가 정권만 잡을 거야,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는 진짜 우리의 가장 좋은 모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예. 극한의 자본주의를 그냥 내버려 두면 건강보험, 의료보험 어떻게 되는지, 진짜 저소득층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런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사실상 북유럽 모델을 따라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예. 굳이 그걸 찾자면. 예. 또 한국말의 모델도 뭐 만들 수도 되고. 있는 거고. 예. 근데 이런 담론을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 어떤 방법이 뭐랄까 100%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죠. 예. 근데 이 대선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어떤 국민들의 의지도 모아보면서 아직 사실 못 따라오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한국 사회가. 예. 왜냐하면 기본소득만 해도 이해 못하니까. 아니 왜 국가가 우리한테 돈을 공짜로 주는데 지방 줄 거면 많이 주지 왜 푼돈 준대?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근데 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한 5년 정도 앞서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 아젠다 자체가. 예. 그래서 시대 정신을 타고난 건 맞는데 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그 역할을 잘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논의 수준을 좀 높이고 또 논의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놔야 됩니다. 이 기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만큼 늦어지고 낭비되고 대한민국이 뒤처지게 되거든요. 윤석열이 5년 전에 나왔다면요. 재난지원금 왜 국민들한테 전부 나눠주냐 같은 소리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로. 예. 지금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선진국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홍준표도 그랬거든요. 예. 경선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겠대. 선진국 맞거든요. 이미 돼 있습니다. 왜 그 눈떠 보니 선진국이었다. 뭐 예. 이 책이 굉장히 유명했죠 옛날에. 예. 최근에. 예, 박정 선생님이 진고 이분이 요즘 이재명 캠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아 인터뷰 한번 해야겠다. 예. 그러니까 눈떠 보니 선진국이었다는 말은 그냥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 대한민국이 어느 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선진국이 돼 있더라 같은. 물론 예. 여기에는 뭐 관련된 노력 같은 것들을 폄하할 의도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만큼 빨리 선진국이 됐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눈떠보니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의문도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소득이 1인당 4만 5천 불이 됐던 것도 사실은 코로나 특수에 기인한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선이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위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 조선업의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뭐 옛날에 우리가 일반적인 유조선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FPSO, 드릴십 이런 고부가치선을 만든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가슴 뿌듯해 하는데 이 수익률이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을 이 공장을 돌려야지 고용이 유지되고 나라가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가라도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박을 발주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 들어가는 강판은 어느 나라를 써주고 엔진은 어느 걸 쓰고 심지어는 도로도 어떤 걸 해라. 스크류도 스웨덴에서 나온 무슨 제품을 써달라. 이렇게 주문형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뽑을 게 임금비 조금 하고
국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이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그 철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요즘 포스코 그 아비온 강화 간판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그걸 쓰지 말아 달라는 또 요구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중소기업의 제품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도 잘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그 여러 국가에서 추격을 바짝 특미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핸드폰은 이미 몇 개의 국가에서는 우리가 1등을 뺏긴 지 오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까스로 그 3년, 5년 정도를 앞서가서 1위를 구가하고 있는 주력 5대 산업이 과연 몇 년 뒤에까지 계속 1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불안이 있고요. 또 하나가 수소경제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데, 수소경제를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개발해서 구현한다 하더라도 나라가 너무 적다 보니까 경제력이 약해갖고 이 수소경제의 신기술 개발의 효과를 과연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만끽할 수 있고 산업적인 성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불안과 의문이 같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로 받아앉게 하려면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죠. 올라가는 것보다 힘든 게 유지하는 거라고. 예, 그 지금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베스트 5잖아요. 예, 대한민국 5대, 그러니까 전 세계 5대 강국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데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예, 고지가 보여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예. 그래서 뭐 그 눈치도 실력이고 그 부모도 실력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세계적인 그 시류가 시대 정신에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약진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죽으라고 고생했던 그 성과들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그 5위에 근접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의문인데, 이렇게 되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 모델은 추적자의 모델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선진국을 따라가서고 빨리 뺏기고 싸게 만들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몇 개 분야에서는 우리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세계적인 프론티어가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선두국가가 되기 위한 시스템을 과연 우리나라는 갖추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지금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싸게 팔아갖고 점유율 1위가 되고 뭐 판매 1위가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는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뭔가 그게 그중에 하나가 5G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5G를 세계 표준 모델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선도하고 이런 건데, 예. 이런 것들이 일상화 돼야지 이제 유지가 되겠죠. 추격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따라오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년씩 앞서 나가는 건 불가능한데, 적어도 3년, 5년을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으면 1위로서 이 그 시스템을 계속 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벌면서 실제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빠르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인 산업의 성과로서 어떻게 대한민국에 자리 잡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미약한 게 한두 가지 아니고요. 특히나 이 R&D 연구개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산업화된 부분이 아직도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그 국가연구비가 20조가 넘는데요. 이 연구비의 평가 방식이 일단 특허나 그 논문이 얼마나 나왔느냐 이런 거로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연구비를 유용 안 하고 얼마나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썼느냐 이런 걸 평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는 수치만 맞출 뿐이지 의미 있는 성과가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들이 하는 방식을 보면 조건 없이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년을 주고 또 평가해갖고 그 연구가 의미 있다 싶으면 성과와 상관없이 또 5년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10년은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한두 개가 의미 있는 게 나오는데, 나머지 10개 중에서 9개가 실패해도 이 한두 개가 그 실패한 것을 다 무게 살리는 그런 모델이 되고 있거든요. 특허도 얼마 전에 우리 민진규 소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가라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보이기 위한 특허. 돈 안 되는 거. 예, 돈 안 되는 거. 특허는 많은데, 별 의미 없는 특허 많은데, 실제로 돈 되는 특허가 나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야 되는데 아직은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투입 대비 효용이 낮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기술들이 산업에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제민주화 정책을 많이 했지만은 이 부분이 아직도 제대로 안 됐는데요. 대기업의 그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는 많이 줄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같은 걸 강화해가지고 많이 줄었는데 그 합리적인 시스템이 되려면 벤처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이것이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에 이전되고 그러면 제품화 산업화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품과 모델들이 대기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팔리 나가는 그런 이제 수직 계열화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벤처기업 수준에서 만드는 신기술이나 특허가 싸게 팔리고 그 대가가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그 개발자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2차, 3차 제품을 만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나고 자질돼 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대기업한테는 이득으로 비칠지 모르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또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손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잘하는 실리콘밸리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엔젤 펀드를 통해서 좋은 기술이나 제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산업을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공정거래법 같은 것들 또 주가 공시제도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세계적인 기업이 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런 점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 좋은 특허를 또 좋은 기술을 좋은 제품을 많이 개발해도 이것이 제품화 산업화로 못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큰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야, 오늘 지금 이게 일부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오늘 주제에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주제 예. 과거냐 미래냐 이건데 실제로 지금 여기 뭐 과학기술, 산업기술 이쪽 분야만 해도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거기다서 교육정책, 노동정책, 또 경제정책 이까지 가면 뭐 심지어는 금융정책도 같이 붙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보고 이제 뭔가 좀 우려스러운 게 그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형성돼 있던 박정희식 마인드. 아마 못 사는 사람 돈 좀 주면 되지 같은. 네. 실질적으로 구조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에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내가 지배층이 되고 싶고 부려먹으려면은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서 내가 부려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나는 돈 버는데 니들은 그냥 못 사니까 내가 돈 좀 던져주고 말게. 요 느낌인 거잖아요. 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세적 복지를 유지된 나라는 끝났습니다. 이 다 같이 양극화를 줄여가면서 국민들의 총 역량을 끄집어내서 이재명 후보가 그 지난번에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복지 시스템이나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결국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두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바로 복지국가 시스템의 어떤 본질을 굉장히 잘 꿰뚫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어서 공부해 오신 분이 어떻게 생각이 저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자체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그 모 방송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당대표 할 때 당정 협의 같은 걸 해보면 지자체 장으로서의 이재명이 굉장히 특출해가지고 눈에 띄는 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분의 라이프 스토리가 나온 걸 보고서 다시 한번 이분을 그 어떤 가치를 인정하게 됐다. 발전하는 그 속도가 놀랍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헤쳐나오면서 그 단순하게 옛날에 매몰돼 있어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또 이런 억울함을 좀 풀기 위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데 내가 기여하고 나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정도까지 발전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잖아 있는데 제가 우리 쪽 정치인 중에 최고의 석학으로 보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 실제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랄까 방향성이 약간 좀 미래학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나이를 들고 대통령 임기가 끝났을 때쯤 되면은 상당 부분 그런 이론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거다. 좀 그렇게 예.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가 대단히 빠르고 그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걸 정리한 능력도 탁월하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나날이 발전하는 유시민 그 작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아마 새로운 대한민국에 맞는 그런 알겠습니다.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과학기술혁신 여기까지만 예, 하시고요. 일부만 하죠. 예. 다음에 외교, 뭐, 교육,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한번 연속해서 이야기 다뤄볼 텐데, 예. 문제는 대선은 이런 것에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예. 야, 이재명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와 윤석열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슨 광풍처럼 정권교체, 요런, 정권교체해서 저쪽 세력으로 바뀌면 나라 더 망가집니다. 예. 망가졌다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결국에 내가 윤석열을 찍었는데 정권교체 이후에 뭐 하실 거냐고요. 어떤 나라 만들겠다는 게 없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 부분 사회 소외계층이 훨씬 많다는 게 더 충격적인 것이고,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게 완벽한 나라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예. 북유럽 가도 우리나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100%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다수가 봤을 때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 거의 막 이제 프랑스, 독일에 버금갈 정도의 돈은 벌어들이고 있는데 내 삶은 나아지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4인 가족 기준 1년에 1억 6천만 원을 번다고 한들 나랑 다른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최소한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1년에 4인 가족 1억 6천 정도 버는 수준으로 살고 있구나 같은 나라를 만들려는 과정이 대선이에요. 예. 근데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여당 찍거나 야당 찍거나 우리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부터 생각 바꿔야 돼요. 예,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건데, 멀리 영국에서 그 우리나라를 보고 계신 케임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선거는 마치 19세기와 22세기의 대결 같은 선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야, 저분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재밌네요. 예. 요즘 이해공의 개별 공약은 너무나 재미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좀 거시 공약과 정책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재명 캠프에서 공약 짜시는 분들이 나오셔갖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또 예.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예. 이런 담론 이야기 해야 돼요. 이재명 후보도 이런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어떤 자리에 가면 대충 비슷한 맥락 이야기를 해요. 예. 그렇다고 그가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지금 주위에 누가 보입니까? 예. 말만 그럴듯하죠. 뭐 국민을 위한답시고 하는 이야기가. 자, 알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이게 무슨, 라임이 죽이네요.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예.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5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시고 다음 주에 또 똑같은 주제로 2부 한번 해보시죠. 아니요. 다음 주에는 미리 예정된 분들이 이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다른 하고 게스트? 싶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준비된 분이 있어.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계속 쭉 좀 느리세요. 예. 계속 감사합니다. 채널에 출연하고 싶은 분들 많으셔가지고 예. 줄 서 계십니다. 아이고, 송과자라 번호표 뻗고 계시네. 예. 자, 여러분, 새날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까먹으셨지? 새날 구독 좀 해주세요. 이런 훌륭한 방송. 혼자라도 보세요. 예. 뭐 퍼뜨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정기적으로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65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